변호사 연봉은 사실 많이 받는 사람들은 1년에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받는 수입은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는 윤여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김화영 씨의 정신적 고통이 파혼 때문이든 아니든 피고가 어느 시점부터 의도를 가지고 계획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가 되고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로스쿨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 적성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고 각 대학에 있는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TV 드라마를 통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고,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직업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연봉은 사실 처음 변호사가 된 사람부터 경력이 오래된 사람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 1년에 뭐 몇십억 받는 사람도 있고, 적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 몇천만 원 받는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는 수입은 비밀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식을 쌓아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꾸준하게 그걸 과정을 1년, 2년, 3년 이어 나갈 때에 모든 시험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게 무료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으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봉사의 어떤 그런 측면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직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점은 업무적인 스트레스,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소송 케이스를 만나면 이 소송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래서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깨면 그 소송 케이스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그런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법률 전문가로서 공익적인 측면과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어떤 사적인 측면 두 가지를 겸비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지만 굉장히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다른 사람의 빚을 책임지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서류들에 의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2심 소송을 진행해서 그 판결을 뒤집어서 그 사람이 갚아야 된다라고 책임이 인정되었던 그 부분을 면제받아서 굉장히 기뻐하고 눈물을 흘려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측면, 그게 사실은 누구에게나 직업적인 어떤 보람 중에서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직업에 있어서 큰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남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갖는 그 보람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직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점 5점으로 매기면 4점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옵니다. 때로는 인터넷, 다른 그 업종들처럼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를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그 사건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 그게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람이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어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 변호사 비용을 감안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어 있느냐, 불구속 상태냐 라는 부분이 가장 변호사 비용 결정하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몇천만 원, 크게는 억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송을 이기느냐 지느냐가 사건을 맡긴 그 사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사실은 이겼을 때에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사실은 비례적으로 높은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걸 속가라고 하는데 소송의 가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전에 맡았던 사건이 한 10억 이상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한 건이 그렇게 액수가 높은 게 또 있지만 그 한 건과 같이 파생되어서 연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합치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었던 소송 같습니다. 보통 사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도덕적인 부분이고,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말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말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도 떠나서 이 사람 말을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없다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거짓말, 참 이런 의미보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의뢰인이 일단 진범이 아니다라고 변호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연히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이 사람이 실제 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양심보다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인 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양심보다 직업적인 양심을 우선시해서 그 사람을 변론을 해주고, 그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는 경찰 내지는 검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그 사람이 무죄다라는 주장을 개인적인 양심과 상관없이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TV에서는 간혹 의뢰인이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하는 경우가 보도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간혹 상대방 측이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심한 경우에 법정 복도에서 욕을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사이가 좋고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듯이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과 그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검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적합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런데 유죄가 된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실은 변호사는 변론 활동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그런 비판도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호사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상반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적인 문제가 잘 풀려야 변호사도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해친다? 라는 상황은 잘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또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와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책정이 된다면 과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요소를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크게 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실은 변론 활동을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처리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사실은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신뢰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자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면 사실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는 합리적이고 신뢰 가능한 자문이나 상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이 셋을 일컫는 법률 용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법조 삼륜이라고. 이 세 가지의 세 부분의 각자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꼭 필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잘하는 것이 상해 정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변론을 펼쳐서 그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곧 사회 정의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변론 활동을 펼치는 운동 경기장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만 업무를 한다. 그런 사실은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라든지 다른 사람을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만 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실은 변호사라면 재판이라든지 변론이라든지 법정에 출석하는 그게 사실은 변호사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운동선수로 따지면 경기장이다. 그 경기장에서 펼치는 기술,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자기가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정직함, 그리고 이 사건을 끝까지 꾸준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실성, 정직과 성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된다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변호사가 될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꿈꾸면서 너무 추상적으로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변호사상을 머릿속에 담고 노력을 한다면 좀 더 빨리 목표 지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관계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